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해 서울로 향하고 있을 때 정작 서울 방어를 책임지고 있는 수도방위 사령부에는 전파가 안 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방사는 뒤늦게 자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린 한파와 난방비 급등으로 생산 단가가 오르면서 일부 채소 가격이 2배나 올랐습니다. 유제품도 새해부터 일제히 가격이 오르며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여야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정쟁 위주로 흐르는 청문회를 지켜보던 유족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중국에서 오는 입국자에 대한 강화된 방역 조치 이후 해외 유입 확진자 10명 중에 8명은 중국에서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과 인접한 홍콩과 마카오에서 오는 입국자도 오늘부터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내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해서 서울로 향하고 있을 때 정작 서울 방어를 책임지고 있는 수도방위 사령부에는 전파가 안 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방사는 뒤늦게 자체적으로 이를 확인했는데 북한 무인기 첫 탐지 시간도 군 당국의 발표 시간보다 6분 더 빨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지난달 26일 오전 10시 25분 휴전선을 넘은 북한 무인기 한 대가 서울로 향했을 때 서울 방어를 책임지고 있는 수도방위 사령부는 이 같은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초 탐지한 1군단과 합참이 수방사에 알리지 않은 겁니다. 이 때문에 수방사는 북한 무인기가 최초 탐지된 지 1시간여가 지난 오전 11시 30분이 지나 자체 자산으로 북한 무인기의 항적을 탐지했습니다. 합참 전비태세 검열실은 이에 따라 수방사에 북한 무인기의 항적이 왜 제때 전파되지 않았는지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군이 북한 무인기를 최초 탐지한 시간은 군 당국이 발표한 오전 10시 25분보다 6분 빨랐던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군 관계자는 검열팀이 레이더 영상을 복기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에는 북한 무인기가 군사분계선 이북에서 탐지됐는데 최초 탐지 시간을 오전 10시 25분이라고 발표하면서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당시 운용 요원들이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항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관할 부대에 북한 무인기의 항적이 전파되지 않은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면서 항적 감시에 이어 경계 태세도 허술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북한 무인기의 용산 비행과 관련한 정치권 공방이 사전 정보 입수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처음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을 겨냥해 북한 내통설까지 제기했고 민주당은 황당한 음모론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북한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 침범 의혹을 제기했던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을 겨냥해 일제히 내통설을 제기했습니다. 군 내부나 북한 등을 통해 알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다른 쪽으로부터 입수한 것인지도 국민들에게 명백히 밝혀야 합니다. 그 정도의 신통력이 있다면 국회의원보다는 우리 전군을 교육시키는데 남은 여생을. 삼성 장군 출신 신원식 의원은 한 발 더 나갔습니다. 북한과 내통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성 장군 출신이자 당사자인 민주당 김병지 의원은 지도만 볼 수 있으면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발끈했습니다. 간첩이라고요? 어떻게 대통령실과 국민의당은 이렇게 음모를 하고 있습니까? 대통령은 사과하십시오. 민주당 지도부도 황당한 음모론이라면서 신원식 의원의 의원직 사퇴와 안보 라인 전면 쇄신을 촉구했습니다. 대한민국 제1야당이 북한과 내통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정부 여당 도대체 제정신입니까? 무능한 안보 정책 전면 재검토하고 대통령실과 내각의 안보 라인도 교체할 때입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책임론으로 방어선을 치는 동시에 왜 민주당은 북한에만 관대하냐고 다시 반박하며 종일 치고받는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옳았구나, 이번이 찬스구나 생각하고 우리 군을 비난하고 대통령을 공격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북한 무인기 침투가 사전정보 입수 의혹에서 북한 내통설로 확전하자 여권 내부에선 너무 나갔다는 반응도 일킵니다. 합참을 포함한 군 내부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야당의 정략적 공세에 지나치게 전선을 넓히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을 촬영했을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가운데 우리 군이 비행금지 침범을 언제 어떻게 알았냐를 두고도 정치권의 신경전은 한동안 계속될 거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대통령실이 북한 무인기 사태에 대해 군 문책론이 나오는 데 대해 군의 정비태세 전열 최종 결과가 나오면 윤석열 대통령이 종합적으로 판단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국방부 장관이든 합동참모본부 라인이든 이번 사태를 책임져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네, 이번엔 경제 상황 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린 한파와 난방비 급등으로 생산 단가가 오르면서 일부 채소 가격이 2배나 올랐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 유제품도 새해부터 일제히 가격이 올랐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서울 중구에 있는 대형마트 채소 판매대입니다. 눈에 띄게 올라간 가격에 소비자들은 가격표를 다시 살피는가 하면 판매대 앞에서 이내 발길을 돌리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쌈채소인 적상추는 100g당 1,500원 수준으로 한 달 전에 비해 2배 정도 올랐고 예년에 비해서도 40% 정도 올랐습니다. 깻잎 역시 100g당 3,000원 수준으로 한 달 전 2,000원대에서 40% 넘게 올랐습니다. 오이나 애호박 등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채소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이 10개 소매가는 한 달 전에 비해 80%, 애호박은 70% 넘게 가격이 뛰었습니다. 최근 한파와 폭설로 수확량이 줄고 난방비 상승으로 시설 재배 품목의 생산 단가가 오른 탓이 큽니다. 가격이 뛴 건 채소류만이 아닙니다. 새해 첫날부터 원유 가격이 오르면서 유제품 100여 종이 일제히 가격을 올리는 등 먹거리 물가가 줄줄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안 오른 게 없는 상황, 소비자들은 장보기가 겁이 납니다. 많이 비싸죠. 지금 상당히 비쌉니다. 그냥 뭐 호박이라든지 가지라든지 뭐 이런 뭐 두부라든지 하여튼 이런 게 다 생기면 다 올랐으니까 아무래도 가지수를 많이 줄이죠. 반찬 가지수를. 2주밖에 남지 않은 설 연휴 전 물가 오름세가 계속되면 부담도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정말 많이 올랐어요. 뭐 다 아시다시피 이 식용유, 밀가루 안 오른 게 없으니까 설 전에 가격이 내려갈 것 같지는 않고요. 점점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걱정입니다. 정부는 설 명절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배추, 사과, 소고기 등 10대 성수품의 정부 비축량 14만 톤을 단계적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설 차례상 비용이 지난해보다 3.7% 늘어 29만 4천 원이 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서울에 있는 전통시장과 유통업체의 설 차례용품 25개 품목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4인 기준 평균 구매 비용이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구매 비용을 업태별로 보면 전통시장이 24만 원으로 가장 낮았고 일반 슈퍼마켓과 대형마트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산물과 채소, 축산물은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20-30% 정도 저렴했지만 과일과 가공식품은 대형마트가 더 쌌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급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4조 3천억 원으로 잠정 집계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9%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반도체 수요 감소 등으로 영업이익이 급감해 어닝 쇼크를 기록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 같은 영업이익 수준은 전분기와 비교해도 60%나 감소한 수치입니다. 삼성전자의 분기 영업이익이 5조 원 아래로 내려간 것은 지난 2014년 3분기 이후 8년여 만에 처음입니다. LG전자는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655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91.2%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 전망치를 80%가량 밑도는 수치로 역시 어닝쇼크로 평가됩니다. 분기 매출은 21조 8천억 원으로 5.2% 늘었습니다. 지난 1년간 영업이익은 3조 5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6% 감소했으며 매출은 83조 4천억 원으로 12.9% 증가했습니다.
테슬라가 주요 모델 가격의 국내 판매 가격을 12%가량 인하했습니다. 테슬라 코리아는 모델 3 기본 모델은 6,434만 원, 모델 Y 롱 레인지는 8,500만 원으로 지난해 말과 비교해서 각각 600만 원, 1,165만 원 내린 비용을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가격 인하는 판매 부진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카이지유 데이터연구소 자료를 보면 테슬라는 지난해 국내에서 14,571대 판매해 전년 대비 18.3% 판매량이 줄었습니다. 경기 침체에 고용 한파가 예상되면서 정부가 일자리 관련 예산을 조기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재정으로 운영되는 일자리 사업을 축소하려던 기존 입장을 바꿔 상반기에만 90만 명 넘게 채용합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정부는 줄곧 민간 시장 중심 경제 정책을 강조해 왔습니다. 정부 재정으로 운영되는 일자리는 줄이고 민간 일자리 지원에 집중하려 한 겁니다. 기업들이 쑥쑥 커가는 과정에서 많은 양질의 이런 일자리들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정부 구상의 변수가 된 건 얼어붙고 있는 고용시장입니다. 고금리 고물가의 경기가 가라앉으면서 고용 지표마저 나빠진 겁니다. 코로나가 휩쓴 2020년의 기저효과로 지난해 취업자가 늘었지만 증가폭은 둔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 취업이 줄면서 고용 전망을 더 어둡게 했습니다. 도소매업, 정보통신업, 운수창고업 등에서 감소가 많이 확대돼서 지금 21개월 만에 취업자 증가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올해 취업자가 지난해의 8분의 1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상반기에 정부 재정을 집중해 일자리를 늘리기로 한 이유입니다. 이에 애초 4만 명 넘게 줄이려 한 직접 일자리 규모를 키워 오는 6월까지 94만 명을 채용합니다. 연초에는 고용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상반기 내 관리 대상 일자리 예산의 70% 이상을 신속하게 집행하겠습니다. 또 직업훈련과 창업 지원에 지난해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도약준비금 사업을 신설해 청년 취업을 최대한 돕기로 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값이 9개월 만에 하락세가 둔화한 가운데 매수 심리도 소폭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부세,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방안과 대대적 규제 지역 해제 등 전방의 규제 완화에 따른 영향으로 보입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 9,500여 가구에 이르는 초대형 아파트 단지.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최고가 23억 8천만 원까지 거래됐지만 최근 15억 원대 급매물까지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급매물은 대부분 사라지고 18억 원대까지 거래가가 올라갔습니다. 16억 얼마, 17억 얼마가 싹 나갔어요. 지금은 18억 선에서 거래됩니다. 18억 5천 해달라 아니면 19억 끝날 게 없잖아요. 실제로 추락하던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64.1로 정부의 전방위 규제 완화 정책 덕에 8개월 만에 반등했습니다. 수도권도 전국도 반등했습니다. 전국 매매 수급 지수가 상승 전환한 것은 33주 만에 처음입니다. 다주택자 세금 중과 배제 및 대출 규제 완화를 비롯해서 전방위적인 규제 지역 해제 조치로 인해 주택 구매 심리가 다소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심각한 거래 부진을 겪고 있는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지난해 11월엔 전달보다 30% 넘게 증가하는 등 조금씩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세 수급 지수도 서울의 경우 지난해 6월 이후 7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고 전국적으로도 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하지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8%대까지 치솟은 상황에서 본격적인 거래량 증가나 시장 정상화로 이어지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여야가 어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두 번째 청문회를 열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에게 질타를 쏟아냈습니다. 민주당은 재난관리체계 대응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상민 장관이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 장관은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청문회를 지나치게 정쟁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비판하면서도 이 장관을 향해 이태원 참사 당시에 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박희영 구청장을 대상으로 구청장의 직분과 책임이 무거운데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유족과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역시 박 구청장을 상대로 법적 처벌을 받게 되면 이후에도 구청장직을 수행할 건지 따졌지만 박 구청장은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실무진의 실수로 사실과 다른 보도자료가 나갔다고 해명하자 우상호 국조특위위원장이 정신 차리라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박 구청장은 참사 당일 밤 11시에 용산구 차원의 비상대책회의가 있었다는 보도자료가 나온 경위를 묻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질의에 실무진이 실수한 거라고 답했습니다. 또 참사 초기에 경황이 없어 오류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며 이후에 바로잡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우상호 국조특위위원장은 잘했다는 얘기냐며 책임자인데도 태연하게 거짓말을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다른 기초단체장들에게 먹칠하는 발언이라며 정신 차리고 답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에게 정부와 관계기관들이 유족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촉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장은 국회 집무실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만나 청문회 등으로 진상이 규명되고 재발방지책까지 담긴 국정조사 보고서가 채택되게끔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유가족들은 김 의장에게 국조기간 열흘 연장은 너무 짧고 청문회도 여야가 서로 트집을 잡느라 시간이 다 갔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3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이 돼 증언대에 서서 직접 참사에 대한 왜곡된 사실들을 바로잡을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김 의장에게 부탁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10일 오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이 대표에게 지난달 28일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이 대표 측이 거부하면서 다시 출석 날짜를 통지하고 날짜를 조율해 왔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두산건설과 네이버, 차병원 등 기업으로부터 성남FC 후원금을 받는 대가로 민원을 해결해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제3자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최근 들어 검찰 소환 요구에 당당하게 직접 응하겠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내왔습니다. 하지만 현실화하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놓고 당내에선 우려가, 당 밖에선 공세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성호 기자입니다. 오는 10일 검찰에 출석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일단은 말을 아꼈습니다. 10일 오전에 출석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각오로 임하시는지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검찰 청사 앞 포토라인에서 직접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민주당도 소환 조사 일정을 전하면서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는 이 대표 과거 발언을 강조했습니다. 당당하게 출석해서 입장을 말씀하신다고 했다는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과 갈지 어떻게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8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 당시 소환에 응하지 않고 서면 답변서만 냈던 것에 비춰보면 결백을 강조하겠다는 의지가 그만큼 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도부를 중심으로는 당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며 이 대표에게 힘을 싣고 있습니다. 정치 탄압이나 하며 갈등을 부추길 때가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정적 제거와 정치 탄압의 유혹에 사로잡혀 역량을 허비하지 말고. 하지만 이 대표 조사를 바라보는 당내 분위기는 곱지만은 않습니다. 아직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지만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도 아직 명확하게 뭔가 이 돈을 받았다거나 이런 게 드러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좀 더 좀 지켜봐야 된다. 검찰 수사 대응은 당 문제가 아니라 이 대표 개인 문제인 만큼 분리해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친명계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검찰 출석은 당연한 절차라는 입장입니다. 필요한 절차상 출석 요구를 하면 출석 요구에 응하는 게 우리 법 체계니까 출석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민주당 단독으로 1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한 것을 빌미로 압박 수위도 높이고 있습니다. 혹시 모를 구속영장 청구에 대비해 불체포 특권을 행사하기 위한 방탄국회라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을 앞두고 당 내부의 불안은 물론 여당의 공세도 계속 커지고 있어서 이 대표의 지도력은 갈수록 높은 시험대에 오를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당대표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나경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용산 대통령실 간의 팽팽한 긴장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나 부위원장이 발표한 현금 지원성 출산 대책을 대통령실이 이례적으로 강도 높게 공개 비판했는데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른바 윤심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황윤태 기자입니다. 나경원 저출산 고령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과감한 출산 지원책을 제시했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 원금 일부를 탕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아이 출산에 따라서 지금 보면은 그동안의 제도는 이자를 조금 더 낮춰드리는 게 있는데 이거보다는 조금 더 과감한 정책, 일종의 원금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탕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 이런 것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불과 하루 만에 공개적으로 반박 성명이 나온 곳은 다름 아닌 용산 대통령실이었습니다. 본인 개인 의견일 뿐 윤석열 정부 정책 기조와도 상당히 다르다고 작심 비판했습니다. 본인의 개인 의견일 뿐 정부의 정책과는 무관하고 오히려 윤석열 정부의 관련 정책 기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대통령실은 현금 지원성 포퓰리즘 정책은 정부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데다 12조에서 16조가량 규모의 재정 폭탄이 투여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 측은 기자회견을 앞둔 나 부위원장에게 해당 정책에 부정적인 입장을 전달했지만 나 부위원장은 발표를 강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명 기회를 줘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직접 진화에 나섰고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례적인 대통령실의 장관급 부위원장에 대한 강도 높은 질책에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심을 둘러싼 갈등이 얽혀있는 거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실제 윤핵관 권성동 의원의 불출마 선언 이후 윤심을 내건 김기현, 장제원의 김장연대가 지지세를 넓히는 가운데 나 부위원장은 최근 당 행사 등에 꾸준히 참석하면서 일부 언론에선 전당대회 출마와 관련해 마음을 굳혀가고 있다며 맞서는 형국입니다. 이에 대통령실 측이 나 부위원장을 직격하며 윤심 정리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입니다. 나경원 부위원장은 별도의 대통령실의 비판에 아직 반응을 내지 않고 있는데 조만간 공식 입장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전당대회를 둘러싼 신경전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터진 나경원 공개 비판 돌출 변수가 전당대회 레이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어제 0시 기준 해외 유입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58명 가운데 80%인 208명이 중국에서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발 확진자 수는 그제 137명에서 하루 만에 71명 늘어났고 해외 유입 확진자 가운데 중국발 확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70에서 80%까지 치솟았습니다. 공항에서 검사받는 중국발 단기 체류 외국인의 코로나19 양성률은 12.6%로 집계됐습니다. 오늘부터 홍콩과 마카오에서 오는 입국자도 입국 전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탑승 48시간 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내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를 통한 음성 확인서만 인정되고 Q코드로 하는 검역 정보 사전 입력도 의무화됩니다. 홍콩과 마카오발 입국자는 중국발 입국자와 달리 입국 후 PCR 검사는 면제됩니다. 중국 당국이 제로 코로나 폐지 이후 처음 맞는 올해 춘제 기간 약 21억 명의 귀성길에 올라 귀성객 숫자가 지난해보다 2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쉬청광 중국 교통운송부 차관은 올해 춘제 운송계획 브리핑에서 오늘부터 40일 동안 예상 승객 수는 약 20억 9,500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99.5% 증가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중국 내에서 코로나19가 대유행하는 가운데 3년 만에 재개되는 춘제 인구 대이동에 따라 농촌 지역으로 감염이 확산할 우려가 큽니다.
이 같은 중국발 코로나 확산에 대한 우려 속에 유럽에서도 규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독일과 스웨덴, 벨기에가 중국에서 들어오는 사람에 대해 코로나19 음성 확인을 의무화했고 또 항공기 내 화장실에서 쓰고 버려지는 물까지도 검사를 시작합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중국에 대한 코로나 방역 조치가 유럽에서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미온적이었던 독일도 자세를 바꿔 27개 회원국에 코로나 사전검사를 도입하라는 유럽연합의 권고를 수용했습니다. 중국발 입국자의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무작위 코로나 검사와 함께 항공기 폐수 검사도 곧 실시할 계획입니다. Also die Einreise ist nur gestattet mit einem negativen Test. Das ist also hier die Grundlage. Und wir werden darüber hinaus also an den Flughäfen systematisch durch Stichproben nach Varianten forschen und ein 스웨덴 당국도 7일부터 중국발 입국자는 미리 코로나 음성 확인서를 반드시 내도록 했습니다. 벨기에도 우선 중국발 직항편 탑승객을 대상으로 코로나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벨기에는 직항편의 폐수 검사를 처음 실시할 예정입니다. 항공기 화장실의 폐수를 검사하면 얼마나 많은 승객이 감염됐는지 어떤 변이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코로나 상황을 통제할 수 있고 국제사회와 공동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我们也呼吁各方秉持科学原则，采取科学、适度、不针对特定国家的防疫措施，避免政治化疫情的言行。 이미 중국을 규제하고 있는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에 이어 춘절 설 연휴의 위험성을 고려한 유럽 국가들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어제 아침 서울 중랑구와 노원구 일대 2만 3천여 가구에 뜨거운 물을 공급하는 열수송관이 파손됐습니다. 가정뿐 아니라 유치원과 요양병원, 또 복지관 등에도 난방이 끊기면서 불편이 컸는데요. 원인은 이번에도 노후 배관이었습니다. 김근우 기자입니다. 흐르는 물 위로 뿌연 수증기가 피어오릅니다. 하천 아래를 지나던 열수송관이 터지면서 뜨거운 물이 뿜어져 나온 겁니다. 서울 노원구와 중랑구 일대 2만 3천여 가구에 열을 공급하는 수송관이 파손된 건 아침 7시 반쯤. 1994년에 설치한 뒤 한 번도 교체한 적 없는 노후 배관이 문제였습니다. 이곳에 묻힌 배관은 일찌감치 이상 증세를 보여 교체 공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본공사에 들어가기 직전 견디지 못한 노후 배관이 터지고 만 겁니다. 다행히 이미 교체 공사 준비가 돼 있던 곳이어서 빠르게 우회 수송관을 설치해 6시간 반 만에 열 공급을 재개했지만 주택은 물론 유치원, 노인요양원 등 공공시설에도 오전 내내 온수와 난방 공급이 끊겼습니다. 아침에 설거지할 때 약간 불편해서 가스레인지에 물을 좀 데워가지고 설거지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불편을 느꼈습니다. 저는 차가운 물에 머리를 감았는데 딸은 차가운 물에 좀 얼굴 씻었다 하네요. 차가운 물로 하니까 왠지 뭐가 얼굴이 마비된 것 같았어요. 서울에서 노후 열수송관이 터진 건 올겨울 들어서만 벌써 두 번째입니다. 지난달 초에는 대단지 아파트가 많은 노원구에서 열배관이 파손되며 18,000여 세대가 강추위에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런 열수송관 파손 사고는 해마다 겨울철이면 반복되는데 난방 수요가 늘며 덩달아 높아지는 압력을 낡은 수송관이 견뎌내지 못하는 겁니다. 겨울철이라 노후 배관 사고가 자주 발생되는데 향후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하여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100도에 가까운 물이 관의 균열을 뚫고 솟아나오면 자칫 인명피해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땜질식 처방이 아닌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전기차 택시가 귀금속 판매장에 돌진해 승객 한 명이 다쳤습니다. 운전자는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다며 급발진을 주장했는데 경찰이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하얀색 차가 빠른 속도로 인도를 넘어 돌진합니다. 행인이 깜짝 놀라 피하고 건물 안에서는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오전 6시 반쯤 대전시 탐방동의 한 귀금속 판매장에 택시가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매장은 아수라장이 됐고
택시에 타고 있던 40대 승객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택시가 건물로 돌진하면서 들이받은 표지판입니다. 파손된 기둥은 사고 당시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택시는 지난해 출고된 새 전기차였습니다. 60대 택시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 지하차도를 빠져나온 뒤 아무런 이유도 없이 속도가 붙었고 브레이크를 밟아도 소용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밟은 상태예요. 시 안 붙이려고 차를 그때부터 핸들 조작을 한 거죠. 맞으면 차가 안 와서 그걸 걷어뒀는데 워낙 속도가 붙어갖고 내가 차를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그 상태로 그냥 쭉 들어간 거예요. 전기차는 사고 이후에도 시동이 꺼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사고 기록 장치 등을 확보해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사고 기록 장치에 의해서 사고 당시에 브레이크를 밟고 있던 상태냐 아니면 가속 페달을 밟고 있던 상태냐 이런 것이 아마 기본적으로 분석이 됩니다. 경찰은 자체 분석에도 원인 규명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정밀 분석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이른바 깡통전세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계약 당시 이런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며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소송을 했습니다. 중개사는 자신도 건물 상황을 제대로 몰랐다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중개사의 책임을 인정해 손실액 일부를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세입자 A씨는 지난 2015년 8월 공인중개사를 통해 서울 구로구의 한 빌딩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입주했습니다. 보증금은 1억 원, 2년 계약 기간이 만료된 뒤에는 한 번 더 계약을 갱신했습니다. 그런데 최초 계약 당시부터 이 빌딩엔 이미 근저당권이 22억 2천여만 원 설정돼 있었고 A씨보다 먼저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만도 29억 2천여만 원에 달했습니다. 건물을 팔아도 채무와 보증금을 다 갚지 못할 가능성이 큰 이른바 깡통전세였던 겁니다. 결국 이 빌딩은 2018년 1월 경매로 넘어가 48억 8천여만 원에 처분됐습니다. 이런 사실을 몰랐던 A씨는 보증금을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A씨는 중개사가 계약 당시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중개사는 자신도 건물주로부터 자료를 받지 못해 실상을 몰랐다고 항변했지만 1심 법원은 중개사의 책임을 인정해 4천만 원을 A씨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중개사가 몰랐다고 하지만 확정일자를 받은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 합계가 큰 액수고 소액 임차인이 상당수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정도는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A씨가 만약 이를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컸던 만큼 중개인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굉장히 많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권리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중개사로서는. 집주인이 가르쳐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걸 요청을 했는데 가르쳐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을 계약서에 중개대상물 확인서에 써야만 중개사의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라는 부분. 다만 A씨 역시 계약 전 건물의 시가나 권리관계를 잘 알아봤어야 하지만 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며 중개사의 배상 책임은 40%로 제한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서울 성북구에는 해마다 이맘때쯤 찾아오는 얼굴 없는 천사가 있습니다. 지난 13년 동안 기부한 쌀만 3,900포대인데요. 올해도 역시 이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어스름한 새벽 서울 월곡동 주민센터 앞. 20kg짜리 쌀포대를 한가득 실은 트럭들이 연달아 들어옵니다. 해마다 설을 앞두고 쌀을 기부하는 얼굴 없는 천사가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20kg에 달하는 쌀포대를 나르기 위해 동네 주민 40여 명이 총출동했습니다. 쌀을 맞이하고 내리는 일은 이제는 월곡동의 연례 행사가 됐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천사가 이곳 주민센터에 보낸 쌀은 3,900포대, 78톤. 시가로는 2억 원에 이릅니다. 온정의 손길은 13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천사의 정체는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올해도 그저 구청으로 전화해 쌀을 보낼 테니 어려운 이웃들이 겨울을 든든히 날 수 있게 잘 부탁한다는 짤막한 말만 남겼을 뿐입니다. 매년 이 얼굴 없는 천사분에게 좀 실물을 밝혀달라고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요청을 해요. 그런데 본인께서 극구 사양을 합니다.
쌀은 기부자의 뜻에 따라 혼자 사는 노인이나 저소득 가정에 전달됐습니다. 뜻깊은 나눔에 동참하려는 주민도 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지역 어르신 100명이 10,000원씩 모두 100만 원을 마련해 소외된 이웃에게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6년째 아침에 쌀을 나누는 봉사를 하러 나오고 있습니다. 이웃들에게 쌀을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취약계층의 따뜻한 밥 한 끼를 바라는 마음이 어느새 사회의 선순환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졸업철을 맞아 울산시 동구 서부초등학교에서도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이 졸업식에서는 지난해 3월에 입학한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자녀 3명도 1년간의 학교 생활을 마치고 졸업장을 받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처음 우려와는 달리 여느 아이들처럼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고 한국말도 열심히 배웠다고 하는데요. 졸업식 현장을 JCN 울산방송 심은홍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동구 서부초등학교 졸업식에 노랫소리가 체육관을 가득 메웁니다. 선배들의 졸업을 축하하며 한국 학생들과 아프간 학생들이 함께 어우러져 합창합니다. 초등학교 생활을 마무리하는 6학년 학생들도 친구들과 함께 따라 불러봅니다. 6학년 학생 129명이 모두 졸업하는 가운데 아프간 학생들도 3명이 포함됐습니다. 인근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도 모두 12명이 졸업해 상급 학교 진학과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21일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프간 학생들. 1년간 정들었을 친구들과 선생님과의 추억을 마음에 품고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저는 기분이 슬퍼요. 선생님과 친구들이랑 헤어져서 매우 슬퍼요. 하지만 중학교 올라가서 설레요. 특히 워헤드는 지난해 11월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에 초등부 울산 대표로 참가해 교육부 장관 상인 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아프간 아이들이 별탈 없이 학교 생활에 적응하고 언어도 빠르게 배우면서 이제는 통역사의 큰 도움 없이도 소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처음부터 정착이 순조로웠던 것은 아닙니다. 시와 교육청에서 사전에 동구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학부모 주민들의 거센 반발도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충분히 저희 한국 문화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켰고 아이들도 잘 실생활에서 잘 이제 접해서 지금은 여느 한국 학생들과 같이 다름없이 잘 적응해서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생활이 낯설고 두렵기도 했을 아이들. 어른들의 걱정과는 달리 서로 함께 소통하고 적응하면서 아프간 학생들은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또 새롭게 펼쳐질 환경 속에서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사람들의 편견 없는 따뜻한 관심이 앞으로도 절실히 필요해 보입니다. JCN 뉴스 심은홍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전자제품 박람회 CES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온전한 형태로 3년 만에 개최되는 대규모 행사에 행사장에는 개막 전부터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현지에서 김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 이른 아침부터 건물 출입구 곳곳이 CES를 보러 온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 현지 시각으로 오전 9시 반 정도가 됐습니다. 본격적인 행사 시작까지는 아직 30분 정도가 남았지만 벌써부터 많은 사람들이 행사장 주변으로 모여든 모습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날아든 관람객들은 새로움에 대한 설렘으로 상기된 표정입니다. I'm from Toronto, Canada. It takes 5 hours flight to be here. Mainly like something we are in fintech, but there are something AI and some electric automobile. This is kind of my major interest. 오전 10시 드디어 본격적인 박람회가 시작됐습니다. 개장과 동시에 한국 기업 전시관은 몰려든 관람객들로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But probably my favorite part of it was the wireless OLED. I'm so excited to have that in my own place. So hopefully it comes home soon. 한국 중소기업들도 이번 CES를 통해 그동안 갈고 닦았던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행사를 계기로 좋은 기업이 해외에 더 많이 알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우리의 이런 기술들이 다른 나라에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가장 근본적인 어떤 원초적인 니즈가 좀 더 잘 뽑혔으면 좋겠어요. 현지 시각 목요일에 시작된 행사는 오늘 일요일까지 나흘 동안 계속됩니다.
주최 측은 이 기간 10만 명 넘는 사람이 행사장을 찾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YTN 김철입니다. 췌장암은 조기 발견도 어렵지만 환자의 80% 이상은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진단돼 최악의 암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췌장암을 발병 원인에 따라서 6가지로 분류하는 데 성공해 맞춤형 치료를 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양우영 기자입니다.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췌장암. 췌장이 몸속 깊숙이 위치해 초음파와 혈액 검사로 조기 진단이 어렵습니다. 게다가 암이 커지기 전까지 증상이 없는데 증상이 나타났을 땐 이미 주변 혈관과 장기로 암이 퍼진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전체 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은 71.5%지만 췌장암은 15.2%에 불과합니다. 환자 대부분이 치료 불가능 상태에서 진단받는 것도 있지만 발병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아 치료 반응성이 없는 항암제를 투여받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췌장암 환자들은 진단 당시에 약 40%가 간이나 뼈나 이런 데 전이로 발견되고 한 30% 정도에서는 인접한 주변 장기에 혈관이라는 곳에 침범이 있어서 수술을 못하는 상태로.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췌장암 환자별 맞춤 치료제 개발 가능성을 찾아냈습니다. 췌장암을 발병 원인에 따라 6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는 데 성공한 겁니다. 150명의 실제 췌장암 환자로부터 암 조직과 혈액 시료를 얻어 유전 단백체 분석을 한 결과 6가지 유형에 따라 발병 원인 유전자와 신호 전달 경로가 다른 걸 확인했습니다. 단순히 췌장암이 이제 한 가지 암이 아니라 6가지의 A형으로 분류되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 실제로 각 A형이 서로 다른 분자 기전을 통해서 발병한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였습니다. 연구진은 유형별로 췌장암 발병 원인과 특징이 다르다는 것을 실제 동물의 췌장에 암세포를 이식하는 실험을 통해서도 검증했습니다. 분석 결과 6가지 유형 가운데 치료 예후가 가장 나쁜 유형은 암세포 증식이 많고 높은 전이성을 보여 예후가 좋은 유형보다 생존율이 3분의 1 수준으로 낮았습니다. 가장 치료 성적이 좋지 않은 A형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었고 이 A형에 속해 있는 환자들은 다른 A형에 속해 있는 환자들에 비해서 암 과정에서 침윤 신호가 하고 그다음에 세포 증식 신호가 많이 증가되어 있었고 반면에 면역 신호는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연구진은 이번에 개발한 췌장암 분류 기술을 의료 현장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진단 기술로 개발해 중소기업에 기술 이전했습니다. 또한 췌장암 A형별 특징에 맞는 맞춤형 치료제 개발도 가능해져 난공불락이었던 췌장암을 정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제주와 세종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는데요. 저조한 참여율로 시행 초부터 삐걱대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도 안착을 위해 컵을 반납하는 소비자에게 탄소 중립 포인트를 200원씩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제주와 세종의 지역 내 여건을 고려해 지자체가 보증금제 적용 대상을 조례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제주 시내 한 중저가 커피 브랜드 매장입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보이콧한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보증금제 시행 한 달이 지났지만 제주도 내 보증금제 적용 대상 200여 곳이 여전히 제도 이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적용 대상 매장 460여 곳 가운데 40%에 달합니다. 보이콧 매장 대부분은 아메리카노를 1,500원 정도에 팔고 있습니다. 이른바 박리담의 형태로 장사하고 있는데 보증금 300원이 추가되면서 가격 경쟁력이 없어졌다고 하소연합니다. 어떤 매장에서 이거를 좋다고 받아들이겠습니까? 손님이 많이 몰리는 시간대에 반납이 당연히 몰릴 수밖에 없고 그거는 저희한테는 생존권을 위협하는 문제예요. 보증금제 적용 대상이 가맹점 100개 이상의 프랜차이즈 매장으로 한정되다 보니 형평성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주엔 프랜차이즈 매장보다 매출 규모가 큰 대형 개인 카페가 많지만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집은 못 오겠네요. 저 윗집은 보니까 시행을 안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첫 스타트부터 아침에 저 주인 입장에서는 되게 기분이 나빴고요. 이에 환경부는 보증금제 컵을 반납하는 소비자에겐 탄소 중립 포인트를 건당 200원씩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제주와 세종시가 지역 내 여건을 고려해 조례로 보증금제 적용 대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여건에 따라서 지역 내에서 보증금제 적용 대상이 필요한 대상에 대해서는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합니다.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보증금제 전국 확대 시행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환경부는 제주와 세종의 성과를 확인한 후 3년 안에 전국 확대 시기를 정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한국 판타지 소설 1세대 작가인 이영도 작가의 장편 소설이 해외 출판사의 러브콜을 받으며 출판물로는 역대 최고 선인세를 받았습니다. 소설 내용을 그래픽으로 구현한 아트북이나 게임 등 2차 창작물도 쏟아지면서 판타지 문학이 콘텐츠 산업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드래곤 라자 등 90년대 유명 판타지 소설을 집필하며 한국 환상 문학 거장으로 불리는 이영도 작가가 역대 최고 선인세를 기록했습니다. 20년 전에 쓴 눈물을 마시는 새가 유럽의 한 출판사에 3억 원의 선인세를 받고 판권을 수출한 겁니다. 이미 10여 개 나라에서 수출액 6억 원을 넘겼는데 올해 안에 30개 나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잇따른 해외의 러브콜에 이영도 작가는 덤덤하게 차기작에 매진하겠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만약 제가 최고의 글이 뭐냐고 했으면 제가 다음에 쓸 글이 되길 바란다는 생각이거든요. 제가 옛날에 썼던 글이 지금 잘 되고 있는 거는 특별히 더 기쁨은 하지는 않습니다. 지난해 소설 연재 20주년을 맞아 출시된 아트북은 한때 서점가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며 팬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습니다. 독자들은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던 캐릭터와 세계관을 시각적으로 즐기면서 작품에 대한 몰입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아트북 작업을 기반으로 오는 2025년 게임도 공개될 예정인데 도깨비와 씨름, 윷놀이 등 한국적 색채가 강한 소설의 특징이 생생하게 표현됐습니다. 우리는 장난스러운 예술가인 동시에 모든 것을 파괴할 수도 있는 종족인 도깨비의 상반된 두 모습을 입체적으로 표현하려 했습니다. 독자들이 소설의 뒷이야기를 직접 창작한 팬픽도 최근 출간된 가운데 만화 형식인 그래픽 노블은 내년 전 세계 동시 출판을 목표로 제작 중입니다. 그동안 장르 소설에 그쳤던 판타지 소설이 세계적으로 작품성을 인정받으며 강력한 킬러 콘텐츠가 되고 있습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36시간 휴전을 선언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포성은 계속됐습니다. 키릴로 티모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차장은 SNS를 통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의 주요 도시인 크라마토르스크를 로켓으로 2차례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 국방부는 러시아군은 휴전을 준수했음에도 우크라이나 정권은 인구 밀집 지역과 러시아군 진지에 대한 포격을 계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정규회 성탄절을 맞아 모스크바 시간으로 6일 정오부터 7일 자정까지 36시간에 걸쳐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 중인 자국 군인들에게 휴전을 명령했습니다. 러시아 맹방 벨라루스에 러시아군 병력과 장비가 추가로 도착한 가운데 루카센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벨라루스 러시아 연합군 훈련 현장을 시찰했습니다. 루카센코 대통령은 현지 시각 6일 국경 지역 오브즈 레스노브스키에 있는 연합군 훈련 현장을 찾아 탱크와 방공부대 합동훈련을 참관했습니다. 벨라루스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 러시아군과 장비가 추가로 도착했고 앞으로 더 많은 군사 장비를 러시아로부터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최대 노조단체 신년회에 참석해 물가 인상으로 또는 임금 인상을 위해서 정부도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물가가 크게 올라 실질 임금이 줄다 보니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일본 경제뿐 아니라 정권까지 흔들릴 것이라는 위기감 때문인데요.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 노동조합 총연합회 랭고가 마련한 신년회. 일본 최대 노조단체 행사에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이 2년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올봄 임금 협상에서 5% 인상을 목표로 한 노조 측에 총리는 강력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ぜひインフレ率を超える賃上げが実現できるよう
お願いをし、政府としてもその取り組みを後押ししてまいりたいと考えております。 지난해 11월 일본 내 실질 임금은 8년 만에 최대 폭으로 줄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뛰는 물가를 임금이 따라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 정부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지면서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최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총리까지 나서 임금 인상을 촉구하는 이유는 이뿐 아닙니다. 소비 활성화로 얻은 기업 수익이 다시 투자로 돌아가 경제가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30년간 이어진 저성장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노조 측도 노사정이 한 배를 탄 동반자라고 강조했습니다. 政労使が目指すべき未来を共有し、これまでの延長線上の未来ではなく、豊かさと希望を感じられる道を歩むべきです。 방위비 확보를 위한 세금 인상에 이어 자민당 전 간사장은 저출산 대책 등에 필요하다며 소비세 인상을 거론했습니다. 정부는 개인 의견이라며 다급히 진화에 나섰지만 막대한 국가 부채 속에 증세는 피해갈 수 없는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임금이 올라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상당한 격차가 예상되는데 세금이 잇따라 늘 경우 서민 부담이 한층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네, 현재 경기 동부와 강원, 충북을 중심으로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전까지 조금 더 오겠는데요. 오늘 비보다는 미세먼지가 비상입니다. 중국발 스모그에 황사까지 유입되면서 현재 대전과 광주 등 서쪽 지방에는 황사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영동을 제외한 전국에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집니다. 오늘 될 수 있으면 외출을 자제하시고 외출하신다면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낮까지 곳곳에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동해안은 건조한 날씨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봅니다. 서울이 영상 2도, 부산은 4.3도로 큰 추위가 없고요. 낮 기온도 서울이 4도, 부산 10도, 대구 7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뒤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